SK하이닉스 요 근래 흐름 지켜보시면서 지금 굉장히 두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무서우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혹시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지 솔직히 조금 걱정되네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제 끝났다. 다들 도망치고 전부 정리해라.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차피 무조건 다시 올라간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미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여기서 더 이상 손실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면 어떤 순서로 계좌를 점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내 돈을 지키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해요. 겁이 난다고 무조건 던지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좋은 회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버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희망도 공포도 아니고 기준이에요. 요 근래 SK하이닉스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3%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같은 회사의 한국 주식은 반대로 크게 무너졌어요. 공장도 그대로예요. 고객사도 그대로고요. 만드는 HBM과 D램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몰렸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주식을 던지려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같은 회사를 놓고 미국에서는 비싸게 사고 한국에서는 싸게 파는 일이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이걸 단순히 미국 상장은 성공했고 한국 시장은 이상하다고만 보면 안 돼요. 두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먼저 미국에서 거래된 ADR 구조부터 쉽게 볼게요. ADR은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 주식을 미국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그 주식을 기초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만들어 파는 구조예요. SK하이닉스 ADR 10장이 국내 본주 한 주에 해당하는 구조고요. 한국 주식 한 주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게 나눠 놓은 거예요. 피자 한 판을 10조각으로 나눠서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첫날 공모가는 149달러였고요. 장중에는 170달러를 넘어갔다가 종가는 168달러 부근에서 끝났어요. 공모가와 비교하면 분명히 흥행에 성공한 거예요. 다만 첫 거래 가격보다는 조금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도 첫날부터 차익 실현 물량은 일부 나왔다는 걸 같이 봐야 해요. 그래도 자금 조달 규모는 굉장히 컸어요. 265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고요.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에요. 일반적인 해외 기업의 미국 상장과는 체급 자체가 달랐어요. 보통 기업이 신주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투자자를 끌어오기 위해 기존 주가보다 할인해서 팔아요.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싸게 내놓는 거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국내 가격보다 웃돈이 붙은 수준에서도 투자자 주문이 몰렸어요.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단순한 한국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HBM 공급 기업으로 평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상장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본주 안에서는 새로운 수급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한국 주가는 반대로 크게 빠졌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겹쳤어요. 먼저 미국 ADR을 사고 한국 본주를 파는 글로벌 자금의 전략이에요. 일부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미국 ADR이 거래되기 전부터 고객들에게 미국 ADR을 매수하고 한국 본주를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했어요. 같은 회사인데 두 시장에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을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상장 전으로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대규모로 매도했고요. 반대로 기관은 그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냈어요. 회사를 버렸다고 보기보다 일부 글로벌 자금이 서울에서 팔고 뉴욕에서 다시 산 흐름에 가까워요. 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주식을 들고 있는 시장을 바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미국 가격이 더 비싸면 한국 주식을 싸게 산 뒤 미국 ADR로 바꿔서 팔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가격 차이가 금방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차익 거래가 자유롭다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 구조에서는 국내 본주를 ADR로 바꾸는 과정에 한도와 회사 동의 같은 제약이 있어요. ADR을 국내 본주로 바꾸는 건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요. 국내 본주를 마음대로 미국 ADR로 바꿔서 팔 수 있는 길은 제한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쪽 방향의 도로는 열려 있는데 반대 방향의 톨게이트는 잠겨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웃돈이 유지되고 한국에서는 매도 물량이 더 오래 눌릴 수 있는 구조가
구조가 만들어져요. 같은 회사니까 가격이 바로 같아질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이석 부담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거래된 물량은 기존 주주가 들고 있던 주식을 옮겨서 판 게 아니라 새로 발행한 주식이 포함돼 있어요. 신주가 늘어나면 전체 주식 수가 증가하고요. 회사가 똑같은 이익을 벌어도 한 주당 돌아오는 몫은 조금 얇아질 수 있어요. 이걸 지분 희석이라고 해요. 다만 이것만 보고 무조건 악재라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조달한 40조 원을 그냥 현금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거든요. 생산시설과 첨단 장비, HBM 생산 능력, 선단 패키징 투자에 사용하게 돼요. 기존 한 주의 몫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전체 이익의 그릇은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미래 이익보다 지금 확정된 희석을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장을 크게 지으면 나중에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건 기대예요. 반면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죠. 그래서 시장은 미래의 성장보다 눈앞에 보이는 희석 부담을 먼저 가격에 넣어요. 신주가 실제로 국내 시장에 추가 상장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행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미리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추가 상장일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최근 하락 과정에서 희석 부담이 상당 부분 먼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 하락이 미래의 악재를 앞당겨 반영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추가 매도가 더 남아있는지는 앞으로 수급으로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는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SK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벌 가능성이 높아요. HBM과 서버용 B램 수요도 이어지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도 아직은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느냐만 보지 않아요. 작년보다 얼마나 더 놀라운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느냐를 봐요. 작년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면 올해도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가 속도가 줄어들면 시장은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해요. 시험 성적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20점을 받던 학생이 갑자기 90점을 받아오면 집안이 뒤집히죠. 그 다음 시험에서 95점을 받아도 분명히 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90점을 받았을 때만큼 놀랍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97점을 받으면 여전히 반에서 가장 잘하지만 성적 상승폭은 더 작아져요. 요 근래 하이닉스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회사가 망가진다는 말이 아니라 시장을 더 놀라게 할 숫자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먼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장기 공급 계약 구조가 나빠졌다고만 보기도 어려워요. 메모리 기업들이 빅테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할 때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몇 년 동안 팔 물량과 가격을 어느 정도 미리 확보할 수 있죠. 하루 장사로 비싼 값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음 달 매출은 모르는 구조에서요. 몇 년치 급식 계약을 미리 따낸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폭발적인 이익 증가 속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이익의 안정성과 지속 기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이 실적 전망을 조정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지 않는 거예요. 단기 이익의 폭보다 장기적으로 확보된 물량과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네 번째는 국내 레버리지 상품에서 나온 강제적인 매도 압력이에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상품은 주가가 오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요.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손실도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어요. 더 위험한 건 단순히 방향만 맞추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상품들은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2배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원금이 계속 깎일 수 있어요. 하이닉스 본주가 어느 정도 회복해도 레버리지 상품은 이전 가격까지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10% 빠지면 90만 원이 되죠. 그 다음날 10% 오르면 99만 원이에요.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레버리지 상품은 이 움직임이 더 크게 반복돼요. 그래서 방향을 장기적으로 맞춰도 중간에 변동성이 크면 손실이 쌓일 수 있어요. 요 근래 하이닉스는 하루에 5% 이상 움직이는 날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자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하면요, 상품을 운용하는 쪽에서도 비중을 맞추기 위해 본주와 선물을 추가로 팔 수 있어요. 주가가 빠지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팔고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누르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신용이나 대출을 이용해서 하이닉스나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정말 냉정해지셔야 해요. 현금으로 투자한 사람과 빚으로 투자한 사람은 같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대응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현금 투자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가치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빚이 들어간 계좌는 시간이 항상 내 편이 아니에요. 이자가 나가고요, 추가 하락이 나오면 담보 비율이 떨어져요. 증권사가 정한 기준을 밑돌면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정리될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몇 달 뒤 다시 오른다고 해도 그 전에 내 계좌가 정리되면 그 반등은 내 수익이 아니에요. B2를 하신 분들은 지금 하이닉스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보다 내 계좌가 추가 하락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어디인지, 현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다른 종목까지 담보로 묶여 있는지, 하이닉스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얼마나 큰지, 이걸 먼저 계산해야 해요. 최근 큰 폭으로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을 더 써서 물을 타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평균 매입가는 내려가지만 계좌의 생존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평단을 낮추는 것과 위험을 낮추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내 평단보다 비중을 보셔야 해요. 하이닉스가 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지 50%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배응은 달라져야 해요. 비중이 작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수급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있어요. 반대로 계좌 대부분이 하이닉스에 몰려 있다면요, 하이닉스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추가 변동성에 계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좋은 종목도 비중이 지나치면 위험한 종목이 돼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계좌 구조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손실률보다 손실 금액을 보셔야 해요. 마이너스 10%라고 해도 계좌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작다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이너스 5%밖에 안 되더라도 계좌에 70%가 들어가 있다면 실제 손실 금액은 훨씬 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수익률 숫자에만 반응하지만요, 내 계좌를 무너뜨리는 건 퍼센트가 아니라 실제 손실 금액과 과도한 비중이에요. 지금은 본전 가격이 언제 오는지를 맞히기보다 추가 하락이 나와도 계좌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는 반등이 나왔을 때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두셔야 해요. 주가가 급락하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만 고민해요. 그런데 막상 반등이 나오면 또 판단을 미뤄요.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인데,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수익인데, 이 생각 때문에 비중을 조절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하이닉스 비중이 과도한 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가격대에서 얼마를 줄일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전부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계좌가 한 종목의 움직임에 끌려가지 않도록 정상적인 비중으로 되돌리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미국 ADR 가격을 국내 본주 한 주로 환산하면 한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나왔어요. 그 숫자만 보면 국내 하이닉스가 굉장히 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주가가 곧바로 그 가격까지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전환제약과 수급 차이가 있고요, 미국 시장의 접근성 프리미엄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DR과 비교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이 빠졌다는 사실과 매도가 끝났다는 사실도 같지 않아요. 신규 매수를 준비하신다면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지 먼저 보세요.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급락 뒤에는 짧은 저가 매수만으로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수급 전환인지 확인하려면 거래량과 외국인 매매를 같이 봐야 해요. 외국인이 며칠 연속 매수로 돌아오는지, 기관이 계속 물량을 받아내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함께 안정되는지, 하이닉스 혼자만 반등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매도가 멈춘 뒤 들어가는 게 계좌를 지키기는 더 편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예요. 하이닉스의 높은 이익 전망은 결국 아마존과 메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장비에 계속 돈을 쓴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면요, HBM과 서버용 D램에 대한 기대도 빠르게 조정될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이 늘었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되고요, 반도체 가격이 오른 만큼 실제 투자 증가율도 충분히 따라오는지를 봐야 해요. 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투자 금액이 조금만 늘어난다면 실제 구매 물량은 기대보다 부족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계획을 유지하거나 더 늘린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AI 서버 한 대에는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용 D램과 저장 장치도 필요해요. 전력과 냉각 설비도 같이 들어가야 해요. 대만 파운드리 공장의 매출이 계속 강하고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AI 수요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주가는 크게 흔들려도 공장과 수출 숫자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가격과 사업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 나중에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가격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좁혀지는지도 중요해요. 미국 ADR이 계속 오르고 국내 본주도 뒤늦게 따라오면 한국 주식의 재평가가 시작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 가격만 높게 유지되고 한국 본주는 계속 눌린다면요, 그 프리미엄이 한국 주식의 재평가가 아니라 미국에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값으로만 남을 수도 있어요.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도 미국 주식이 본토 주식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기간이 길었어요. 하지만 미국 가격이 올라간 뒤 본토 주가도 시차를 두고 따라간 사례가 있었죠. 하이닉스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지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국내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연말 지수 편입 가능성도 시장에서 계속 언급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일정 기간 거래 기록이 쌓이고 시가총액과 유동성 조건을 충족하면요, 나스닥 관련 지수나 반도체 대표 지수 편입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어요. 지수에 들어가면 그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이 규칙에 따라 주식을 사야 해요. 회사가 좋아 보여서 판단하고 사는 자금이 아니라 지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는 돈이에요. 이런 기대는 중장기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편입 가능성을 이미 확정된 재료처럼 믿고 투자하면 안 돼요. 실제 심사 조건과 편입 발표를 확인해야 해요. 하이닉스의 가격을 계산할 때도 목표가 하나만 믿으면 안 돼요. 증권사마다 같은 회사를 보고도 목표 주가가 크게 갈려요. 이익 전망이 완전히 달라서가 아니라 그 이익의 몇 배의 가치를 줄 것인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 시장 평균 수준의 평가만 받을 것인지, HBM 세계 선두, 프리미엄을 받을 것인지, 미국 경쟁사처럼 두 자릿수 배수를 받을 것인지, 이 가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높은 목표가만 보고 지금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낮은 목표가 하나만 보고 미래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제가 보는 현실적인 흐름은 이래요.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과 장기 실적이 유지되고요, 빅테크의 AI 투자가 줄어들지 않고요, 미국 ADR의 프리미엄이 국내 본주 재평가로 이어지고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다시 순매수로 돌아온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시장 평균 수준의 배수만 회복해도 200만 원대 중후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요, HBM 프리미엄과 미국 자금 유입까지 붙는다면 300만 원 부근도 조건부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조건 도달한다는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이 유지될 때 가능한 범위예요. 반대로 세 가지가 무너지면 계산도 달라져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실제로 줄이는 경우, HBM 가격과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오는 경우,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국내 본주가 미국 ADR과 계속 따로 움직이는 경우예요. 여기에 금리와 환율까지 불안해지면 신용 물량이 추가로 정리될 수 있어요. 회사의 공장은 그대로 돌아가더라도 주식시장 안에서는 수급 때문에 주가가 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투자자는 HBM 뉴스만 볼 게 아니라 빅테크 투자와 외국인 수급, 국내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까지 같이 봐야 해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보는 방법이 꼭 인버스나 공매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계좌 손실을 통제하고 현금을 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모든 현금을 한 번에 사용하거나요, 손실을 빨리 복구하려고 레버리지를 더 키울 때요, 나는 비중을 관리하고 매도가 끝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안정되는 자리에서 살 수
수 있는 현금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하락장에서는 큰 이점이에요. 수익을 당장 만드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고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먼저예요. 이번 흐름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이닉스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미국에서 흥행했으니까 무조건 다시 오른다고 믿지도 마세요. 회사와 주가는 같은 순간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업은 좋아도 수급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고요. 주가가 반등해도 사업에 새로운 변화 없이 단기 매수만 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 믿음을 확인할 때가 아니라 내 계좌부터 확인해야 할 때예요. 내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빚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추가 하락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반등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이걸 먼저 정해두셔야 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 지수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같은 종목을 똑같이 말씀드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각자 들고 있는 종목과 비중, 손실 상태를 확인한 뒤 상황에 맞는 점검 기준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세력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근래 하이닉스 흐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13% 가까이 올랐는데 한국에서 크게 빠진 건 회사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국 ADR을 사고 국내 본주를 파는 수급,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부담, 폭발적인 이익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눈높이 조정, 레버리지 상품과 신용 물량에서 나온 추가 매도까지 한꺼번에 겹친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이닉스가 갑자기 HBM을 못 판다거나 고객사가 사라졌다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회사가 좋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충격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보유자분들은 비중과 빚부터 확인하세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지, 국내 본주의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종이 같이 안정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증가율과 미국 ADR과 국내 본주의 가격 차이,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거예요. 최근 주가가 크게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하이닉스가 싸졌다고도 끝났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답은 다음에 나올 투자와 실적, 수급 숫자가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 모든 걸 한 번에 던질 때도 아니고요. 막연한 기대만 믿고 위험을 더 키울 때도 아니에요.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비중과 현금을 먼저 만들고 시장에 다시 방향을 보여줄 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